안녕하세요. 자장을 맡은 대구대학교 임동욱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발표했던 이 행사는 전통 기록 문화가 어떻게 하면 글로벌 또는 글로컬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 분들과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던 건데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오늘 나왔습니다. 영화, 드라마, 웹툰, 웹소설, K북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런 키워드들에 대해서 발표 오늘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지만 시간을 엄수하시느라고 혹시 미처 못하신 말들이 있으신지 한번 박찬수 선생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다 했고요. 아까 결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전체 현황을 좀 설명드렸기 때문에 기회 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판물에서 이렇게 전통 문화를 담고 있는 것, 대표적으로 호랑이, 아까 이렇게 팥죽 할멈, 그다음에 그게 국내 출판사에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그 보림 출판사에서 솔고나라 시리즈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나라 그림책들은 다 구전설화, 그 임석재 선생님의 구전설화에서 모티브들 되게 많이 따왔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 그게 이제 수출된, 그 다음에 특히 일본 같은 경우 민화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한국 그림책 관련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조사하고 하면 좋겠다. 이런 거를 지난 1차 워크숍, 그러니까 미팅 때도 좀 언급드렸지만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이제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 아까 못해서 좀 덧붙인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김정미 작가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여기 이제 의뢰를 받았을 때 최근 동향을 좀 조사해달라고 그래서 저에게 최근은 바로 지난달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1, 2년 정도 조사를 하다 보니 조금 소략하게 말씀을 드렸나 싶기는 한데 사실 팬데믹 이후에 영화가 좀 안 좋아지고 드라마는 좀 안 좋다가 근근히 이제 다시 이제 살아나고 있어서 대충 할 말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발표해 주신 이영민 대표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희 그 자료를 10월 한 중순 정도에 넘겼는데, 무형유산 전승 단체나 기관에서 한 축제들이 대부분 10월 말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같이 분석을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대부분의 축제들이 항상 10월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게 좀 더 시즌제나 분산 형태로 연중화되어야 하는데 지자체는 못하더라도 국가기관들은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형태의 좀 이게 추진력이 이번 계기에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행사를 찍은 영상도 드라마처럼 좀 쪼개서 내보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세 번째 발표자 분까지 말씀 들어왔고요. 마지막으로 박성환 교수님 말씀도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워낙 개인적으로도 역사 소재 콘텐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자료 조사를 하게 됐던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하다 보니 전체 역사 소재 콘텐츠가 어떤 게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 다만 다른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런 갈증이 있으실 건데 고리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든지 이와 같이 좀 특이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작품을 끄집어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가 이와 같이 좀 다양한 역사적 배경을 끄집어내서 창작으로 연결시키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처 못하신 말씀을 저희가 짤막하게나마 들어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행사가 있기 전에요, 발표자 선생님들께 40개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10개씩 해서 40개의 질문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자포자기하고 오신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또 열심히 준비해서 오신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이 줄어든 관계로 그 모든 질문들을 다 하지는 못하고 그 중에서 이 얘기는 정말 했으면 좋겠다, 하면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질문들을 제가 좀 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개를 정했는데 그 정한 그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발표하신 박찬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로컬 콘텐츠가 글로벌 콘텐츠로 발전하게 하는 그런 비결이나 원동력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로컬북이니까 동네북이네요. 동네북이 어떻게 하면 K북이 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까지는 한국어로 되어 있는 문학 작품들이 굉장히 동네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다가 만약에 한국의 전통 역사인 사극 같은 거를 소재로 한 소설이나 이런 작품들이 나온다고 하면 과연 그 로컬적인 거를 해외에 있는 독자들이 얼마나 공감을 해주고 이해를 해줄 수 있을까 혹은 환호를 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나온 소설을 다 읽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기 좀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 기사를 접해서 알겠지만 이제 사극적인보다는 이제 한국 콘텐츠, 로컬 콘텐츠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백세희 작가가 그런 선택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영국에 소개된 지 한 6개월 만에 10만 부 정도 팔렸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캐대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더 판매될 것이다 그랬고 이번에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보였답니다. 마침 그때 돌아가셨거든요. 또 그래서 이런 게 아마도 큰 좀 뭐랄까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 아까 발표 때 토지 좀 더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한강 효과가 있습니다. 명확합니다. 이건 되게 명확한데 최근에 그 김희주 소설의 그러니까 성소년이라고 하는 책이 팔렸는데 이게 인쇄가 얼마냐 1억에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보통 제가 선인세 계약할 때 뭐 100만 원, 200만 원 예를 들어 이런 베이스인데 지금 이제 그 선을 뛰어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어디냐 하퍼콜리지거든요. 되게 유명한 출판사에 나간 거니까 뭔가 하나만 더 붙이면 그러니까 10년 사는 킬러라고 강지영 작가인데 이게 영국 대형 출판사 좀 더블데이라고 하는 출판사 풀리는 얼마인 줄 아세요? 이게 2억 원입니다. 선인세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금 해외 시장에서는 국내 콘텐츠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그게 사극이 됐든 뭐가 됐든 대체적으로 관심을 가질 거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토지도 일본에서 그렇게 판매될까 그랬는데 지금 되게 반응이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마침 한강 작가가 노벨상 받으면서 되게 흥미로운 거였고요. 조금 비하인드 1분만 설명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그 한강 작가 그 수상할 때 되게 짤 보시면 여러분들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민음사 TV가 맨 먼저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데 발표 한강 이렇게 된 건데 일본에서 매년 그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작가가 한 분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하루키 작가가 매년 그걸 지켜보는데 뒤에 막 책 진열해놓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오래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난리 난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게 아시아에서는 근래 나오기 좀 어렵답니다. 기본적인 베이스가. 그만큼 저희들이 좋은 위치이고, 이게 아까 게임이나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이 출판과 같이 어우러지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좋은 콘텐츠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알려줄 것 같고, 이게 좀 더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유럽의 국가들을 방문을 해보면 서점에 한국 여행책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전에 만들어진 정말 이상한 정보만 가득 들어있는 책이 있었는데 올해 여름에 갔더니 굉장히 잘 만들어진 화보집 이게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요리를 정말 정확하게 설명한 요리책 그 다음에 한국 문학책 이런 것들이 아예 미니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쭉 진열되어 있는 걸 보고 대형 서점도 아니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소도시에 있는 서점이었는데도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이게 우리가 노를 저을 때가 왔구나 이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K컬처의 유행의 한켠에는 현대적인 한국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전통적인 한국의 요소들을 좋아하는 그런 해외 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독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통적인 소재로 우리가 잘 틈새 시장을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걸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혹시
이런 한강 작가나 이런 분들이 수상을 하신 게, 뭐 아무래도 현지 언론 같은 데 나오기는 나올 테니까, 뭐 일본은 우리를 관심 있게 지켜보지만, 뭐 스페인어권, 남미라든가 이런 데서는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작가들이 지금 연속적으로 큰 상을 수상하는 게 과연 우리 K북이 글로벌 차원으로 나아가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답변을 또 하라는 말씀인 거죠. 아까 이제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 해외 그 자료도 보면 스페인 쪽이 정말 그 관심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이제 만화입니다. 만화가 지금 관심 갖고 있고 거기에 지금 프랑스의 원래漫画가 거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한국 만화가 지금 그 선점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그 잘 아시겠지만 소셜미디어 발달로 스페인 쪽에 지금 한국 문학 작품 관련된 만화 이런 관련된 작품으로 동아리, 독서 동아리가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해외에. 그러니까 아마 그 지점에는 이제 해외 문화원들이 있잖아요. 이 문화원이 중요한 역할들을 지금 좀 하고 있는 거, 인식이 되게 좀 많이 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도 문화부의 해외 문화원 관리된 그 협의체도 완전히 바꿨거든요. 예, 이게 좀 체계화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뭐라 할까요? 국내 콘텐츠에 대한 출판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 같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어쨌든 외국에 지금 한국 책 독서 동아리가 매우 많이 생기고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 현재 스페인 쪽은 이제 정부 쪽에서 그러니까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도 기존에 영어하고 일본어만 초벌 번역 지원을 많이 했었거든요. 최근에 스페인 쪽 지원을 더 많이 해주고 있는 것도 정책 변화의 큰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니까 국내 독자 시장에 저희들이 한계가 왔습니다. 한국이. 그래서 이걸 해외 시장으로도 진출하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일환에서도 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해외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이제까지 별의별 시도를 다 해봤습니다. 한식의 세계화 같은 경우만 해도 정부마다 뭐 몇십억씩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예전에는 뭐 이빨에 달라붙어서 떡이 싫다 하던 사람들이 레시피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요즘에는 뭐 이거 너무 쫄깃쫄깃하다 뭐 이렇게 위상이 좀 이미지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을 받은 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 한국 작품 읽어볼 만하구나 라는 어떤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통 소재 콘텐츠로 범위를 좁혀서 질문을 김정미 작가님께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전통을 소재로 한 콘텐츠가 글로벌 소통의 매개체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내에서 좋아하는 그런 팬덤이 있을 것이고 해외에서 좋아할 만한 예상되는 팬덤이 있을 텐데 이 두 가지가 좀 차이가 날 텐데 어떻게 하면 창작자가 이 두 가지를 모두 아우르면서 괜찮은 작품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연결을 시켜서 얘기하면 아까 떡볶이 얘기하셨는데 예전에는 우리나라 거를 이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우리나라 거 좋아요, 좀 사줘요 이렇게 해도 안 받거든요. 요새는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한국 거 이거 되게 좋으네 하면서 스스로 픽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조금 나라가 잘 살게 돼서 그런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전통 콘텐츠라는 게 뭐 아까 작년과 올해는 뭐 한국 영화 별로 없었고 다 판타지화 됐다 그랬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의 기본은 뭐 어쨌든 뭐 자연과학에서는 자연과학이 튼튼해야지 공학이 잘 된다는 것처럼 인문학이 튼튼하게 받쳐줘야지 그런 어떤 창작 어떤 분야도 좀 더 활성화되고 더 꼽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관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작업들을 하시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런 거 좀 해봤었거든요.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인 거 아는데 하셨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창작자들이 뭔가 더 자유롭게 이거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무대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 무대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이런 기관들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게 결국 판타지든 뭐든 이런 걸로 다 변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해외든 한국이든 먹히려면 그러니까
고증이나 여러 가지 진정성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하면은 훨씬 더 잘 먹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캐대원에 제가 좋아하는 더피라는 호랑이가 있잖아요. 근데 걔가 만약에 호작도가 없었으면 그렇게 인기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귀여운 캐릭터로 끝이었는데 호작도란 게 있고 호작도란 게 아카이빙화돼 있고 해외에서 그걸 찾아봤더니 호작도가 있더라. 이런 예쁜 애를 파는 데가 어디지? 국립중앙박물관이더라.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제 생각에는 진정성 있는 아카이빙, 그 위에 진정성 있는 창작 어떤 마음 이런 것이 있으면 국내든 국외든 잘 다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립중앙박물관의 굿즈, 일명 뮤즈라고 하죠. 뮤지엄 굿즈. 이 뮤즈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얼마 전에 경주 엑스포에 왔던 엔비디아의 젠슨 황, 그분도 내가 정말 있는 라인 없는 라인 다 동원했는데 못 구한 뮤즈가 하나 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한테 구해달라고 했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까지는 박물관에서 만든 굿즈가 그렇게까지 잘 팔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는 전통 문화에까지 해외 팬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박성환 교수님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모든 팬층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작품을 만든다고 하면 언제나 전통 소재 콘텐츠에 그 단골 손님처럼 등장하는 그 딴지가 있습니다. 고증이 잘 되었느냐. 그래서 이 고증이라고 하는 거, 이거하고, 그러니까 사실성이죠. 사실적으로 고증이 잘 됐느냐. 혹은 재미를 위해서 얼마나 변형시킬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창작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엄청 어려운데요. 근데 만약에 정확한 이야기를 써야 된다와 재미난 이야기를 써야 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창작자분들한테 재미난 이야기를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재미난 이야기를 통해서 일반적인 대중의 관심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가령 캐대언의 흥행이 엄청났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 하는 특이한 작업이 하나 있는데 전공의 학생들과 K-팝 엔터베사랑 같이 아이돌 유니버스 스토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4인조의 버추얼 아이돌이 이제 데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니버스 스토리를 만드는데 아이돌 유니버스 스토리가 과거에는 대부분 다른 행성에서 옵니다. 완전히 판타지가 강하고. 근데 이번에는 요구사항이 음과 양의 조화, 동양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아이돌 유니버스 스토리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가 와서 한참 그걸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캐대언의 성공 이후로 그렇게 수많은 귀신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그리고 홍대에서 조선 요괴전이 흥행을 하고 등등등과 같이 이야기적 재미가 좀 더 먼저가 아닐까 창작자 입장에서 받아갔을 경우에는. 근데 다만 이야기적 재미가 있어서 과연 대중에게 전파돼서 그게 잘못된 생각으로 자리 잡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역사학계와 그 다음에 창작자들 간의 교류와 검증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창작 가이드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령 대사를 통해서 이거 역사와 좀 다르게 흘러가네라는 것 등을 담아내게 하는 그런 간단한 가이드들, 창작자들이 손쉽게 역사 소재를 다뤘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들을 주면 독자들이 잘못된 선입견이 생기지 않게 하지 않을까라고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이제 역사적 정보의 고증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저는 역사적 맥락에 대한 고증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옷차림이 어떠냐, 정각이 어떠냐에 대한 정보 검증, 고증보다는 그 역사적인 이제 가치관이나 정치 체계 등등등의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이 과연 역사적 흐름과 일치하냐에 대한 고증 등에 좀 집중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유행하는 캐대헌을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는데요. 우리나라가
국기에다가 점치는 책이라고 폄하받기도 하는 주역에 나오는 괴를 이렇게 국기에다 그려놓은 굉장히 독특한 그런 국가인데, 국정농단 사태 때, 그때, 오방색을 그려놓은 복주머니를 달았다는 것까지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한식하시는 분이 오방색으로 균형을 맞췄다는 얘기를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국정농단 쪽인 줄 알고, 그래서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다가 또 얼마 전에도 그런 식의 무속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좋은 재밌는, 아까 귀신이라든가 그런 좋은 재밌는 소재들이 많은데, 이게 과학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가지고 사람들끼리 싸우게 되거나 진위를 논쟁하거나 이런 식으로 방향이 가고 있는데, 그런 방향보다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콘텐츠로 더 부드럽게 완화시켜서 전달할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영민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국가 단위로 행사를 할 때는 정통성, 교육성 이런 거를 중시하는데, 지자체 단위로 할 때는 관광성, 경제성 이런 거를 더 중요시한다. 이 두 가지 가치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의 전통 소재들도 그 두 가지 가치 중에 어떤 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한지, 바람직하다는 건 장사가 잘 되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이다. 그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융합돼야 된다. 그런 거고, 실제로 그게 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주도 공산성에서 백제문화재 지역축제죠. 근데 공주 공산성 미디어아트가 국가 단위에서도 해주고 있고, 수원 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 미디어아트, 그다음에 화성문화재, 그다음에 진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KBS 경남에서 24년 10월 6일 날 진주성을 무대로 국가유산 야행과 유동축제가 연계가 돼서 지역 관광의 가치를 높였다. 그러니까 8월 달에는 국가에서 국가유산 야행을 하고, 그다음에 한 달 뒤인 10월 초에는 진주 유동축제를 하면서 국가유산 야행 때는 교육적인 가치에 좀 충실하고, 역사 해설이랄지 아니면 의병서사 같은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런 어떤 그 잔상들이 이렇게 10월에 유동축제에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몰입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60만 명 정도 오는 굉장히 성공한 축제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세계유산 미디어아트하고 화성문화재도 제가 또 기사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서울경제에서 24년 10월 8일에 이 두 개 행사가 연계되면서 수원 화성의 관광 콘텐츠 경쟁력을 엄청 키웠다,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주도 마찬가지죠. 전주의 이 문화유산 야행이 국가 단위에서 교육적인 차원 또는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한옥마을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야간 콘텐츠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미디어 파사드 혹은 미디어 아트 쪽인데요. 제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미디어 아트 중에 경주에 있는 릉 고분에다가 미디어 아트를 쏘면 얼마나 멋있을까, 과연 허가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경주에 갔더니 쏘고 있더라고요. 네,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에서 이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못질을 해서 조명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프로젝션으로 쏘면 손상이 없기 때문에 허가가 더 쉽게 나오기는 하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감히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해도 그래도 거기서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좋아하는 걸 보고 아, 분위기가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발표하셨던 내용 중에 국가유산기본법에 대한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보존에 초점을 뒀다고 하면 코로나 이후에는 활용에다가 초점을 두는 걸로 바뀌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급변스럽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바뀔 수 있었는가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근데 아마 그 코로나라는 현상이 그걸 이게 촉발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비대면 또 온라인 이런 어떤 기술들이 많이 이때 생성이 됐고 때마침 또 국가유산 기본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이제 과거에는 그 우리가 1954년에 경복궁이 일반인들에게 그 오픈이 된 뒤에 단 한 번도 근정전에서 공연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2023년에 공중문화축전에서 근정전에서 뮤지컬을 했어요. 이게 세종 1446년이라는 이제 뮤지컬인데 그 월대에다 무대를 세우고 또 이게 그 바닥이나 조명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이제 그 근거법들이 하위법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해에 똑같은 그 창덕궁에서 낙선제나 석복헌, 수강제에서 그 낙선제본 소설을 가지고 낭만궁궐 기람극장이라는 이동형 연극을 했는데 실제 관객들이 이제 의자에 앉아서 그 국가유산을 배경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제 소설 속의 주인공들이 생활했던 공간을 이제 걸어볼 수 있고 거기에 그 공간에 그걸 무대로 해서 배우들이 활동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활용을 통한 그 보존 정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또 지자체에서도 그 관련 조례들을 이제 개정을 하고 그런 과정들에서 이제 급속하게 이렇게 촉발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해외에서는 뭐 박물관 같은 데서 패션쇼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문화재에서 뭔가를 하면 그게 대통령이나 영부인일지라도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묵조 건물이기 때문에 어떤 관리에 취약한 점이 있어서 사람들이 조마조마한 것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숭례문이 불탄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래도 이런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재미 혹은 몰입 혹은 체험 이런 식으로 뭔가 사람들을 빠져들게 만들고 애착이 가게 만들고 이런 면에는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뭐 종묘 앞에 빌딩을 짓는 문제처럼 거기서 뭐 조선이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는 사람들과 그래도 이게 신성한 공간인데 그래서 되겠느냐 하는 사람들의 여러 의견이 있는 것처럼 이 전통 소재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과연 거기가 적정선이냐, 아니면 더 나가도 되느냐, 활용을 여기까지만 해야 되느냐, 뭐 아니면 좀 더 새롭게 이렇게 이용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갈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네. 그냥 허가를 하는 게 아니고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또 그 충분한 그 행사를 하는 사유, 목적, 목표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어야지 이게 허가가 나온다. 그래서 허가가 완전히 오픈된 게 아니라 아주 좀 유연해졌다 이렇게 좀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네, 그 안전에 관한 문제는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안전이 조금만 안전관리가 소홀하면 그 전통 그 유적을 보러 오신 분들이 득달같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막 신고를 하시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 충분히 지켜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활용이라는 걸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와 비슷하게 작품에서 얼마나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내용을 얘기해도 되느냐. 예를 들어서 여성
주체를 전면에 내세운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옥시 부인전, 원경, 밤에 피는 꽃 이런 작품들이요. 이게 기존에는 별로 없었던 그런 혹은 있어도 그렇게 각광받지 못했던 그런 소재들인데 그런 테마들인데 이걸 이렇게 새로운 것이 등장하게 된 이유 혹은 사람들이 그걸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뭐 젠더 감수성이 많이 향상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특히 역사 영화나 사극 드라마라 그러면 남성 중심의 영웅 서사가 이제 많았죠. 그러니까 남자가 주고 거기에 따라가는 이제 부수적인 캐릭터로 여성이 되고 또 주로 왕이나 양반 남자가 주로 이제 그 주인공이고 뭐 여성은 양반이거나 노비거나 이런 식으로 따라붙는 그런 식의 어떤 서사가 많았는데 요즘은 무슨 젠더 갈등도 있긴 하지만 여성들이 많이 이제 좀 사회적으로 진출도 많이 하고 스스로 어떤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옛날 같은 여성형이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면 별로 관객들이 호응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급진적이라기보다는 이게 약간 어떤 사회에 맞춰서 가는 건데요. 저만 해도 제가 이제 5년째 쓰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여자 주인공인데 처음에는 이 아이를 처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했을 때는 여자가 주인공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 이제 그게 이제 완성 단계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아무런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 그냥 당연히 여자가 나와도 되는 거고 드라마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고 다만 남자 배우가 좀 예쁜 애가 나오면 좋겠네 뭐 이런 얘기 정도는 이제 하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가 젠더 감수성이 향상이 되니까 영화나 드라마도 따라가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이게 또 괜찮은 것 중에 하나는 세계적으로 이 사람들이 여성이 핍박받는 얘기보다 여성이 성공하는 얘기를 좋아합니다. 세계적인 어떤 그런 영화나 드라마의 어떤 기류예요. 그래서 OTT나 이런 곳에서도 이런 얘기가 더 각광을 받지 핍박받는 여성상이나 여자가 부수적인 것보다 이런 걸 훨씬 더 먹히니까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저는 여성으로서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순장이 사라진 지 1000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여성들의 투표권이 굉장히 일찍 인정을 받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새로운 어떤 사조로 그렇게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플로어에서 미리 주셨던 질문 중에 딱 하나만 진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전통문화를 콘텐츠화한다. 그럼 이제 저작권 문제가 굉장히 심하게 걸렸을 텐데 이 전통문화는 저작권 걱정 없이 뭐 주인이 저작권자가 죽은 지 4, 70년 지났으니까 막 써도 되느냐 아니면 그것도 조심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혹시 대답을 해주실 분이 계신가요? 네네. 네, 저도 제가 직접 당한 건 아닌데 귀동량으로 이제 멀리서 전해들은 얘기에 의하면 어떤 분이 이제 본인의 논문,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자기가 논문을 썼는데 그게 이제 드라마화된 예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작권을 주장을 하신 예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좀 우리나라 그 전통 이런 소재, 특히나 영화나 드라마 쪽에서 약간 좀 따끔한 얘기를 하자면 고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전혀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요. 그냥 작가가 알아서 하거나 조금 생각이 있으면 이제 교수님들 초빙해가지고 아주 저렴한 가격을 드리고 이제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활성화시켜주면 아까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고증이나 어떤 그런 부분의 저작권 문제나 여러 가지 어떤 역사적 해석의 관점 같은 부분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가하고 이런 또 창작자하고의 협업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보태드릴까요? 네네, 그러시죠. 출판 쪽에 있었으니까. 저작권법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인격권, 재산권을 매우 중요시 생각하는 그 저작권법에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 지금 질문 주신 문화적 요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옥이라든지 지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작권 자체가 없습니다. 그걸 모티브로 해서 창작자가
자기 사상과 감정이나 철학을 얼마만큼 녹아내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게 제대로 만들어진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덕혜옹주 소송건이 있었는데 덕혜옹주가 핍박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자기 걸 모방했다라고 이렇게 소송 걸었지만 못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이러한, 그리고 이제 창작자들은 오랜 역사 문화 전승에 의해서 그것들을 배우고 학습해서 또 전승하는 게 우리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창작물이 아니면 그거는 활용하는 데는 문제없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출판계에서. 한마디만 보태면 옥시부인전 같은 경우에는 그 아마 저기 출판사 프로메사 하고 그 계약을 맺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 옥시부인전 자체가 원래 그런 그 어떤 연구자 어떤 서적을 약간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그런 계약을 따로 맺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네, 이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제작하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저희가 원래는 1시간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라운드 테이블 세션을 마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사회자분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